기준금리 인상은 이 기준금리 인상은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격.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잖아요.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단기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채금리라고 하잖아요. 국채금리. 이거는 이제 장기금리인데, 요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건 금융시장에 돈이 확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0.5에서 지금 1%까지 올리는 상태죠. 1.0까지 올린 상태고, 내년에 제가 4번 정도 올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까지 오르는 건데, 우리나라 적정금리는 지금 현재 3에서 4%예요. 여기까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멈출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강하게 인축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2022년에 2%, 2023년에 3.0까지 갈 수 있죠. 예. 이런 과정을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가 높아지면 가장 취약한 데는 어디다?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데다. 레버리지 많이 쓰는 건 부채잖아요. 부채가 많이 쓰는 데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을 거냐?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타격이 이 부동산이나 이 부채 시장보다는 좀 적어요. 적지만 타격을 받긴 받겠죠. 자, 받긴 받겠죠. 근데 뭐 주식 레버리지 써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신용 써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서 포기하진 않아요. 주가가 빠져서 반대음에 나가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 금리는 주식시장에는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데, 밸류에이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PER이 10배 가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도 금리 때문에 빠지진 않아요. 실적이 빠지고 경기가 나빠져서 빠지는 거지 금리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부동산 부동산은 얘기가 다르죠. 지금 이제 버블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부채, 저금리에 대한 부채가 완전히 땡겨진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금융비용 자체가 3배에서 4배 오를 수밖에 없다고. 금융비용 자체가. 그러면 우리나라 DSR로 보면 DSR이 보통 40% 언더가 정상인데 우리나라가 평균 60에서 많은 데는 80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끌이죠. 소득의 80%를 금융비용을 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가 취약한 데가 터지는 거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소득에서 이 이자를 예를 들면 한 20% 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금융비용이 좀 늘어도 내가 좀 허리띠 졸라매고 다른 지출 줄여서 뭐 40%, 뭐 50%까지 나가도 버티면 하죠. 근데 이미 60%, 70% 이쪽 사람들은 소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채 빚은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파산이죠. 이쪽이 파산하면서 툼에 나오면서 나머지도 부동산 가격 끌어내리는 건데 항상 전체 자산의 5에서 10%의 불량 자산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tum에 나면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이 기준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번엔. 예, 그 정도 영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은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한국 경제만 보면 우리나라는 방역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이제 현재 수는 늘고 있지만 크게 뭐 내수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오미크론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4,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3에서 4,000명. 지금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에 85%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85%예요. 그러니까 병상 100개 중에 8.5개가 찼다는 얘기죠. 중환자실. 뭐 입원 환자 병상도. 이 정도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병상 늘려야 되는데 뭐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게 만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근데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이 감염 속도를 보면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전 델타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3, 4천 명대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처럼 이게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거든요. 거의 막 2배, 3배씩 늘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존 백신이 듣질 않고 치료제는 지금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병상에 순식간에 찰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치명률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델타 변이의 치명률과 같다고 가정해도
이거 그냥 병사 숫자적으로 늘어나니까 병사 금방 차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거리두기 좀 완화했잖아요.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조만간. 예, 지금 상황 봐서는. 거리두기 다시 강화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쪽은 또 이제 어려워지겠죠. 예, 그런 쪽 타격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쪽의 타격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 전혀 영향 안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잘해요. 그런 거 보면. 수출 쪽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미크론 자체만 보면. 그 대신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셧다운들을 많이 하면 이제 작년처럼 수출이 박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미크론은 아까 설명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되게 위협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각국 정부가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대응할 수단을 다 써버렸다 이미. 그러니까 써버린 상태에서 또 맞은 데 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막 폭락하거나 반응 안 했잖아요. 이번에 오미크론 나올 때는 폭락하고 반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돈은 항상 오라요. 돈은 IQ가 2000이기 때문에 돈은 항상 옳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을 보면 이전의 델타보다는 이 오미크론이 격렬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렇게 반응했을 때가 이전에 언제였었어요? 처음에 작년 봄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정도 수준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돈이. 이 얘기는 좀 이번 요 오미크론이 이전의 델타 변이 때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쪽을 보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고요. 여기 신뢰 지수인데 보면 태도 지수가 더 선행하거든요. 이게 빨간색을 봐야 되는데 보시면 11월 달에 어떻죠? 작년 팬데믹보다 낮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심리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인플레 급등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유튜브 채널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나와서 하잖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생필품 물가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다이소 같은데 미국의 다이소 같은 회사 그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격이 일괄적으로 얼마? 우리나라 1,000원 100엔샵, 미국 일본 100엔샵. 우리나라 다이소 가면 2,000원 잘 안 넘잖아요. 거기도 그게 뭐 얼마가 있었는데 이게 20%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 물가 자체가 팍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비가 굉장히 심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저축액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고 있지만 저축액 다 떨어졌고 당연히 태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제 임금이 올라가서 일자리는 많으니까 이제 일자리 복귀하면 되는데 이제 일자리를 복귀하고도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할 거냐? 인플레가 강하면 소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좀 이게 안 좋은 신호다. 미국 증시에는.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소비가 나빠지면 미국 경제는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7, 8%에서 지금 9점 몇 %까지 올라갔거든요. 너무 과해요. 성장률 자체가. 그래서 성장률 피크가 올 4분기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성장률 피크를 지나면 시장이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봐도 좀 내년 미국 증시는 좀 빠져나와서 좀 관망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자꾸 확신이 들고 있어요. 최근에 지표를 보면서 좀 참고도 하시고요. 그렇다고 뭐 하락에 배팅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주식시장의 단기 흐름은 신도 못 맞춰요, 사실은.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 뭐 들어가서 먹을 거냐, 빠져나와서 관망할 거냐지 하방으로 배팅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방 배팅은 진짜 선수들만 하는 거예요, 선수들만. 그리고 그게 안 맞았을 때 잽싸게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가 하방을 배팅하는 건 저는 절대 비추해요. 진짜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 많이 못 드려가지고 좀.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세일즈, 이게 소매 판매인데, 이 보시면 소매 판매 어떻게 되고 있죠?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거랑 이거는 항상 동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데 이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축액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왔기 때문에 여기 근처가 피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이렇게 부러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제 예상대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이렇게 확 부러지는 게 나타나면 소매 판매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빠질 거고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있죠. 웨지 그로스가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에 관련된 게 올라간다는 건 지금 인플레가 저희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그때 인플레가 내년엔 좀 안정될 거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변수들이 다 그런 거고요. 지금 임금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임금이 올라온다는 거와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공급망이 더 타이트해지는 건 그런 어떤 지표,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로만 볼 수 없는 거. 그런 부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망을 약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인플레가 올해보다는 인플레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레벨 자체는 높겠다. 뭔지 알겠죠? 평소 때 여기서 왔다 갔다 인플레가 했다면 지금 이렇게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내려와도 3, 4%에서 놀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 최소한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인플레를 잡으려면. 인플레가 3, 4%에서 논다는 건 기준금리를 3, 4%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진짜 연준이 나 진짜 인플레 이거 꼭 잡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적정금리인 2에서 2.5%가 아니라 3에서 4%까지 인플레율보다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볼커 의장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초기에 못 잡으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화폐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망가져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준은 만약에 그걸 맞으면 진짜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연준의 위원들은 못 살아요. 그 나라에서. 처형당하거나 이민을 가야 돼요.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될 정도로 너무 치명적이죠. 근데 지금 뭐 주식도 많이 올라 있죠. 경제도 많이 좋아졌죠. 연준 위원이 그런 위험을 부담하고 금리를 천천히 올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던 저희 보고서에 잠깐 코멘트를 했는데 이끌었던 핵심 요인들 중에 굉장히 큰 요인이 하나가 뭐 있냐면 자사주 매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특히 주가 많이 오른 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걸 우리나라는 소각 의미가 없거든요. 갖고 있다가 도로 시장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무조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소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당 EPS가 올라간단 말이죠.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예요. 배당처럼.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면 배당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배당은 현금으로 주지만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주가가 그만큼 소각한 것만큼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이만큼을 다 모든 주주들한테 나눠준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들이 막 돈을 빌려서 막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재벌 2세들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걔네들은 자기 성과급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주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많이 이제 배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거는 장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법인세 인상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인원인데요. 고용 인원은 지금 박살이 났다가 올라와서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많이 회복한 거죠.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가 이제 이탈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상황인데 은퇴한 사람들도 있고요.
저축액이 있어서 딱히 뭐 진입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왕창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까지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완화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 회복됐으면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인플레가 중요하냐, 요걸 더 채우는 게 중요하냐인데 이걸 더 채우는 거는 자동으로 될 것 같단 말이죠. 저축액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준은 이제 관심사가 이걸 채우는 것보다 인플레를 잡는 게 더 주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지표들이 좀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경제인데 요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게 WTOI라는 지표예요. WTO가 세계 무역기구인데 거기서 발표하는 세계 무역 전망 지수예요. 4분기가 발표됐는데 요 파란색 선 보시면 뚝 떨어졌죠. 이건 글로벌 교역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건데 교역 상황이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야 신흥국이 좋아요. 원자재도 좋고. 근데 이게 박살이 났으니까 4분기에. 박살난 수준도 굉장히 크게 박살이 났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급망 혼란의 문제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러려면 3분기도 박살이 났어야죠. 공급망 문제는 사실 올해 내내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박살난 거는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믿어야죠. 과거에 이게 빠져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5년, 14년 이때 박살 나서 2016까지 박살 났었잖아요. 이때 어땠죠? 우리나라 증시 많이 빠졌죠. 중국 박살 났고 좀 좋았다가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어땠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박살 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표가 빠졌는데 이거는 일시적일 거야.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지표는 빠지면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 미리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이게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하단은 보통 요 정도 95 수준이거든요. 한 분기 정도 더 빠지면 바닥을 칠 수도 있겠다. 바닥이 빨리 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년 1분기니까 그래서 내년 한 봄 정도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한번 내년 봄까지만 좀 고생하면 내년 봄 되면 조금 거기서 바닥을 잡을 수 있어요. 바닥을 잡는다는 건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500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자리인 2,700, 800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년 한 2, 3월까지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지표를 봐도 신흥국도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탑 치고 꺾이고 있죠. 신흥국 경기지수도 이게 좀 최근에 많이 꺾였어요. 지금 구리 가격이 좀 빠지면서. 이게 데드가 나면 이제 신흥국 경기가 완전 꺾이는 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요렇기 때문에 이제 신흥국 증시가 이제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건데 요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기업 신뢰지수 중국 중요한데 중국의 기업 신뢰지수 계속 폭락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중국이 이러니까 뭐 선행지수도 빠지고 있고요. 뭐 모멘텀 자체가 경기 모멘텀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현재 중국의 경기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GDP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얘네가 빠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괜찮잖아요. 아직은 괜찮은 게 신기할 정도로 괜찮은데 요게 이제 조만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수출도 꺾일 수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이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증시는 이제 여기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수출이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근데 좀 그런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에 달려 있거든요. 소비가 꺾이면 우리나라 수출도 꺾여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신규 공장 주문 지수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돌아설 그게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예전 같으면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이 정도 빠졌으면. 이렇게 빠진 거는 어떤 때죠, 결국?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금융위기 때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이제 중국 정부가 슬슬 이제 경기 부양을 할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대도 하고.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기 부양을 못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 부양을 하는 쪽, 못 하는 쪽에 어느 쪽에 배팅할래 그러면 저는 못 하는 쪽에 배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물가 부담이 없었어요. 중국은 경제 성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관리가 더 중요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플레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요. 나라가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옛날에 우상혁명처럼.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인플레 폭등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중국의 인플레가 몇 프로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공동부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 가격 잡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돈을 또 풀까? 구조조정 포기하고 저는 좀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 쪽에 배팅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밀려서 신흥 경기가 돌아설 만한 단기적으로라도 돌아서려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자동차 판매인데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내수 비중도 커져가지고 이런 게 올라와 줘야 돼요. 경기 좋아요. 근데 이때 이제 2018년서부터 계속 꺾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쭉 올라오다가 지금 쭉 꺾여가지고 지금 올해 내내 꺾이고 있어요. 올해 내내 중국 경기 안 좋다는 얘기죠. 아직 돌아설 기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요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은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이 갭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이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원가는 높은데 판매 단가는 못 올리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워낙 압력을 넣으니까 이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같이 올렸어야 돼. 이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 오르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하잖아요. 같이 가거든요. 이익 전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부터 보면 전가가 안 돼요.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통제를.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들의 압박이 되게 심하겠죠. 마진 압박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상장돼 있고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래하는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 기업들 상장돼 있는 시장. 홍콩 시장이죠. 홍콩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지수를 보면 안 되고요. 중국 증시를 보려면 홍콩 지수를 봐야 돼요. 항생 지수, 홍콩 지수. 근데 홍콩 지수 이거 저점 다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처참해요, 거기는. 작년 3월 저점을 깨고 있어요. 예.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 죽을 맛인 거예요. 원가는 올라가는데 못 올려요, 가격을. 이거를 다 마진 떨어지는 걸로 감내를 해야 되니까 아마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쪽은 BSI 지수인데 요거 이제 경기 기업들한테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실사 지수니까. 이거 80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원래 100인데 우리나라는 100을 중심으로 안 움직이고 80을 중심으로 움직여서 80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100을 갔다가 지금 꺾였는데 이게 데드가 났어요. 장기 추세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왔죠. 이런 형태인 거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구나.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 되게 중요한 달이었는데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좀 있으면 장기 추세 꺾이잖아요. 꺾이면 이렇게 반등해도 그냥 2017년, 18년 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거 주가에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때 주가 확 꺾였잖아요. 우리나라가. 6월달, 7월달에. 지금 박살 나고 있으니까 증시가 반등이 만만치 않겠다. 우리나라 증시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다시 3,200, 3,300을 가는 거는 어렵겠다. 이게 쭉 내려올 때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내년 한 2, 3월 봄 내년 봄까지는 이게 시장이 기거나 더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꺾였죠. 기업 신뢰지수 꺾이고 OECD 지표거든요. 안 좋죠.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좋은 게 수출이에요. 수출은 살아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 소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미국 소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저축액 다 앵고 나서 이제 미국 소비가 꺾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안에 우리나라 수출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미 주가는 다 반영했어요. 우리나라 수출주들 보면 포스코 내수주긴 하지만 약간 산업재들, 포스코 뭐 화학 업체 뭐 이런 거 보면 정유업체 이런 거 보면 주가 다 박살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오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오버한 거를 지금 메꾸고 있는데 요게 꺾이면 메꾼 상태에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지표 중에 요번에 발표된 게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나왔는데 아 이걸 보고 좀 살벌하더라고요. 주택 가격이 이제 드디어 2007년 수준을 넘어섰구나. 이게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예요. 서울 기준으로. 이게 보통 100을 넘어가면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140을 넘어가면 너무너무 큰 거고 160이 되면 주택을 못 사는 수준이에요. 소득만으로는. 물론 대출이 잘 들어오면 살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되면 대출도 이제 앵꼬가 난다는 거예요. 대출 다 땡겨 썼다는 얘기죠.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올라섰으니까 이게 2분기 기준이니까 지금 3분기는 더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3분기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이걸 보고 많이 판단하는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럴 때가 이제 버블이 아니고요. 이럴 때가 버블이라는 거죠. 근데 주택은 확실히 이제 2007년 수준을 넘어섰다는 건 이제 버블을 한참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환경 변화가 뭐가 있죠? 첫 번째가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강하게 긴축을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내년에 아마 신나게 금리를 계속 올릴 거예요. 지금 2번 올렸는데 내년에도 뭐 1, 2월 달 한번 쉬고 봄서부터 겨울까지 한 4번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 기준금리가 내년 연말에 2%. 그 다음에 후년까지 한 4번 올리면 3% 되는 거잖아요. 기준금리 3%면 지금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6%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5%대 후반까지 갔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2% 가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가 아니라 이제 6에서 7%대에서 놀겠죠. 후년 되면 여기서 7에서 8%대에서 놀 거고. 아 그런 상황이면 지금 저금리에 돈을 왕창 땡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금리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다 변동금리거든요. 70% 이상. 우리나라는 사실 고정금리가 거의 없어요. 말이 고정금리지 실제로 변동금리거든요.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거기다 세금 부담 커지고 있죠. 보유세다 뭐 해가지고. 과연 이 영끌한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를 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내년 후년 못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서 벌써 이제 이미 그 사자보다 팔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호가도 그렇고 매물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는 매물은 엄청 쌓여 있는데 사자가 없어요. 이미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왜 가격이 확 안 빠지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없으니까 불안은 한데 눈치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을 사는 사람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집을 파는 사람은 이유가 100가지라 그래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대.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눈치 보기 상태로 가면 결국은 그 10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걸린 사람이 투매를 하게 돼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던져요. 그럼 밑으로 확 찍히잖아요.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하나둘씩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왕창 이제 밑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인데 지금 이제 투매가 약간 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실거래가가 급락하는 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호가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호가까지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약세장인데 이제 시작된 게 아닐까. 주택 버블이 끝나는 게 이제 시작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작됐을 가능성, 지금 현재.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빨리 주택을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 그러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셨다가 완화될 때, 감면해 줄 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거 아니고 야당, 여당 똑같이 의견이 똑같아요. 이재명 시장도 이제 감면시켜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쪽도 감면시켜 줄 것 같으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감면이 되면 바로 이제 좀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1가구 1주택 내가 사는 집은 상관이 없고요.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든가
또는 다주택이라서 보유세가 너무 많다든가 이런 경우는 요번 기회에 요번에 양도세 좀 낮춰줄 때 팔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자, 증시는 지금 미국은 버블 영역 들어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고요. IT 버블 때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갈 확률은 여러 재반 여건을 봤을 때 갈 확률은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부러질 확률이 더 높다 그랬죠. 미국 기업 마진인데 이게 이제 부러지는 게 제일 커요. 이렇게 부러지는 게 보이면 확실히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부러졌는데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레버리지 비율인데 레버리지 배팅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장기 추세상으로도 위에 뚫고 올라가 있고요. 뭐 2018년 고점을 한참 넘어섰고 레버리지가 이렇게 높다는 건 장기 추세에서 레버리지가 뚫고 올라가 있다는 건 뭐예요? 가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장이 부러질 때 변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높아서 이게 한번 심리가 확 바뀌면 진짜 투매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제가 버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건 뭐냐면 2000년 IT 버블 때의 기술적 차트예요. 이게 이제 이격도를 보여주는 건데 로그 차트를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로그 차트는 이제 비율로 차트를 그리는 건데 로그 차트를 그린 다음에 로그 차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표준 편차인데 IT 버블 때 이 정도 표준 편차를 보였거든요. 1.6 정도. 이 정도면은 2시그마, 3시그마죠 거의. 1.2가 1시그마니까. 2시그마, 3시그마를 넘죠. 이 정도면 정규분포상 끝다리에 있는 확률이거든요. 여길 찍었었는데 지금 여길 찍고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조금 남았지만 IT 버블 때까지 가려면 5,500 가야 되니까 밸류에이션은 좀 여유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 정도의 확률로 3시그마를 찍었다는 건 이격도 자체가 이 어느 쪽에 더 맞을 거냐는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거죠. 기술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요거보다는 이거가 더 신뢰도가 높아요. 확률이니까 이거는 확률이니까. 3시그마면 확률적으로 거의 한 1% 미만일 거예요. 100번 일어나면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거죠. 확률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건 조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사 배분 할 때도 이런 거 보고 그냥 심플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시그마 여기 0.4까지 근처에 내려오면 계속 비중 늘리고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1.6 넘어가면 다 줄이고 뭐 이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다 줄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그렇고요. 신흥국은 이제 신흥국 증시 지표, 신흥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만든 인디케이터인데 완연히 꺾였죠. 시장은 미리 빠졌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꺾일 때 그 다음에 시작일 가능성이 높죠. 이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빠졌네. 근데 꺾였어요.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한참 더 빠지잖아요. 여기 많이 빠졌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이게 꺾였어요.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증시에서 이럴 때는 홍콩 증시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제일 안 빠진 데가 어디예요? 인도, 베트남 증시가 안 빠졌거든요. 이럴 때는 안 빠진 데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질의응답 얼마 전에 할 때 미국 증시 빠질 때 인도, 베트남도 팔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베트남이 지금도 이제 고점이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팔아도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베트남을 제가 이제 1980년대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장기 투자를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보면 이제 나중에 빠질 때 또 배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비중을 다 팔지 말고 비중을 약간 줄여놓고 나중에 좀 많이 빠지면 또 다시 산다든가. 고점 대비 30-40%는 그냥 빠지기 때문에 항상. 그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빠져요. 30-40%, 50%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정도면 많이 먹었으니까
좀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한 30-40% 빠져도 다시 살 생각하고, 아니면 먹은 거는 다 챙겨놓고 원금만 갖고 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신흥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 중에 달러 인덱스가 있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 증시 어려워요. 보시면 달러 강해져서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근데 이제 달러가 지금 미국 긴축 바람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는 이걸 봐도 증시가 여기서 끝날 거냐 조정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오름폭에 반은 빠져야 되거든요, 보통. 오름폭에 반은 빠져요.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때는 오름폭에 반이 아니라 더 빠졌네요. 어쨌든 이게 2008년이었으니까 조금 더 내려올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홍콩이나 한국이 많이 빠지겠어요? 홍콩이나 한국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많이 안 빠져요. 여기서 빠져야 1-20% 정도지. 그러면 제일 안 빠진 데가 많이 빠지겠죠. 제일 많이 오른 데. 인도, 베트남이 제일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까. 줄이는 타이밍이. 넘어가시고요. 다 그냥 중국은 마진 부러지고 있죠. 실적 나빠지고 있어요. 중국 증시 다 그렇고 코스피 지표 중에 제가 방향성 보는 지표 중에 조금 요 지표 많이 봐요.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이 위험 통화, 안전 통화예요. 이거 약간 위험 선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되게 연관성이 높거든요. 보시면 이게 꺾였어요, 밑으로. 꺾였다는 건 시장이 이게 얼마나 꺾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꺾이면 많이 빠지거든요. 여기 매달려 있는데 이게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2,500이면 여기에요. 한 요 정도는 내려오면 PBR 1이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바닥이고 PBR 1 정도, 2,500 정도는 찍지 않을까. 내년 봄까지. 그러면 2,900에서 지금 2,900 깨졌다가 다시 2,900 근처에 왔는데 이게 만약에 3,000을 가지면 땡큐인 거예요. 좀 줄이는 게 좋고. 그러니까 반등할 때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마진도 강하게 부러지고 있죠. 이렇게 부러지는 상황인데 이제 부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증시가 위로 간다는 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우리나라 어닝 리비전이라고 그러죠. 이익 조정 비율. 그러니까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 수와 하향 조정되는 기업 수의 비율이에요. 이게 0을 깨고 내려가면 하향되는 기업 수가 더 많아진다 얘기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부러지고 이거 마이너스 나면 기업 실적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되기가 어렵죠. 시장이 미리 반영했으면 그냥 기는 거고 조금 더 덜 반영했으면 더 빠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할 때마다 파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퍼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10에서 끝난 경우가 없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부러질 때 10을 깨면 10 이하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 어닝 자체가 부러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같이 따라 내려오거나 그건데 따라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여기 보시면은 10을 깨면서 따라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는 10배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닝이 빠져 가지고 계속 10배인데 주가는 빠진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는 뭐 IT 버블 무너졌을 때는 우리나라 PER이 거의 7배까지 빠진 적도 있어요. 이때도 거의 뭐 7, 8배. 이거는 약간 위기 상황이니까 버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뭐 10배 약간 깨지면 바닥이었는데 문제는 10배 깨지면 바닥인데 어닝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파란색 선이. 이렇게 어닝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닝 따라서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닝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날려고 그러잖아요. 이때처럼. 어닝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처럼. 이렇게 어닝이 빠지면 그냥 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험상 보면 주가가 여기서 바닥일 가능성은 한 진짜 1-20%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약간 반등해주면 좀 빠져나와야 되고 추가로 빠져서 한 2,500도 아직은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 2,500 정도면 사볼 만한 자리라는 거지. 시장이 항상 오버하고 나면 언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IT 버블 깨지듯이 깨지면 2,400, 2,500도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는 거고. 근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2,500 정도면 사볼만 하다는 거죠. 대형주들 좀 좋은 우량주들은 사서 한 4, 5년 버티면 무조건 먹는 자리.
단기적으로 더 깨지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참 징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머징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도 시장 뭐 이런 건데 이쪽도 이제 꺾이겠죠. 이제 꺾이고 우리나라 뭐 올라올 거냐 같이 꺾이겠죠. 이런 게 이제 좀 짜증이 납니다.